네, 슈칼럼 시간이고요. 오늘은 샘플러스의 박원재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욕 증시에 오늘 아침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놀라서 일단 네. 수익 구간이었잖아요. 대다수의 그렇죠. 분들이 그러니까 던지고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동시효과에서 확 밀렸다가 지금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인데 네.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재확산 우려가 뭐 4개 주에서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들려왔어요. 다음 주 흐름을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미국 시장도 이제 살짝 좀 과민 반응을 한 게 파월 의장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경기 회복은 생각보다 더딜 것이다. 그래서 올해는 한 마이너스 6.5% 하락을 하고 내년도는 한 5%. 그러면 이 5%라는 게 이제 올해 떨어진 베이스에서 5%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가려면 내년까지도 안 되는 거고 후년 말이나 돼야 아마 이제 코로나 이전까지 가게 된다니까 사람들이 현실을 직시한 거죠. 현타가 온다 그러죠. 생각보다 실물이 안 좋은 거야?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미국 시장은 아마 시가부터 종가까지 한 번의 반등도 없이 쭉 흘러내렸을 거예요. 미국 시장은 그렇게 흘렀는데 우리 시장은 좀 다를 거라고 좀 봤고 다르게 흘러가고 있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그 미국 시장하고 국내 시장은 궤도가 좀 틀리게 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 시장은 그동안 글로벌 완탑 시장으로서 세계의 모든 자산을 대안 없이 빨아들이는 지난 10년 동안 그래서 10년 동안 성장을 했던 시장이었고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은 10년 동안 이유 없이 가장 저평가받았던 시장이라는 거죠. 이 차이를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이 자산 가격이라는 거는 지난 시간의 경험에 의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지난 5년이나 10년 동안 평가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장에 저평가되어 있는 걸 당연시하니까 이걸 이상하게 보는 거지. 그럼 한때 80년도 말이나 99년이나 이때 보면은 2000년 중반이나 이때 밸류에이션을 보면 우리가 높았어요. 이랬던 적도 있었는데 이건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저평가국인데 왜 이렇게 올라갈까? 이제 불안해하는데 지금도 밸류를 해보면 우리 시장은 비싸지 않아요. 근데 미국 시장은 비싸요. 자, 여기서 이제 그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되는데 그 국내 시장은 별도로 떼어놓고 보면 수급 자체가 지난 18년 동안 어떤 투자 주체도 국내 시장을 사들어간 주체가 없었다 그랬죠. 그리고 그 결정적인 이유는 선물 시장을 외국인한테 다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9월까지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인이라는 강력한 매수 집단이 들어오니까 시장을 이렇게 들어올렸는데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선물 시장을 좀 손봐야 되지 않느냐. 공매도를 바로 허용하려면 반드시 선물 시장을 손봐야 됩니다. 선물 시장이 지금처럼 외국인 일방에 한 손에 맡기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시장을 칼자루에 쥔 세력 측은 암암리에 알게 모르게 시장을 조작할 아주 합리적인 의심과 실행력을 갖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아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게 2011년에 일어난 도이치뱅크의 선물 옵션 동시효과 만기 투척이었죠. 그건 드러난 일이고 뭐 하나하나 사건 ELS나 뭐 이렇게 2스탁, 3스탁 정도 되는 종목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본시장도 이게 주권인데 주권을 너무 외국인한테 맡겨놓기 때문에 우리가 주권을 못 찾고 있다. 그러니까 국내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 매력이 없기 때문에 다 떠났는데 지금 들어와서 이제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보려는데 이게 제도의 개선 없이 또 공매도가 허용돼서 아마 제도의 개선 없이 공매도가 허용된다면 시장은 또 주춤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금융감님도 원에서도 이번에는 좀 들여다본다니까 시간도 좀 남았고 좀 이번에 합리적으로 좀 그런 걸 개선을 해서 국내 시장이 제도적으로 수급이 좀 유인책이 막히는 이런 부분은 좀 고쳐져야겠다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고 국내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장은 어차피 오르거나 내립니다.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는 거를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전략이 항상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주식시장을 어떠한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오늘 하락을 바라보는 마음이나 태도가 본인의 포지션이나 전략에 따라서 다 틀릴 거예요. 이를테면 최근에 신용이 많이 늘었는데 신용을 풀로 때려서 아주 뭐 200% 이렇게 들어간 사람은 심장이 쫄깃거리겠죠. 그런데 또 그냥 뭐 적당히 현금 비중 갖춰놓은 사람한테는 좋은 또 매수의 기회가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일반화돼서 이 시장을 논하기는 어렵지만 그 본인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준비를 하고 시장에 들어와서 어떠한 전략을 쓰고 있는지는 분명히 다시 한번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탕 위에서 기대 수익을 논해야지 그냥 시류에 따라서 오르니까 좋고 떨어지니까 불안하고 이런 상태로 계속 투자를 하시면 아마 투자의 성과를 얻으시기는 시장이 여기서 더 올라가더라도 아마 투자 수익 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뭐 시장이 워낙에 급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가 조정이 오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단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네. 뭐 사실 2200 축포 터트리지가 엊그제 같고 모든 언론사에서 유동성 장세가 왔다, 큰 장이 왔다 네. 그랬는데 단 하루 만에 조정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더블딥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네. 사실은 더블딥까지는 안 갈 것이다. 네. 이게 중론인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좀 길게 갈 걸로 보세요. 이번 조정이 깊고 길게 아니면은 그냥 뭐 기간 조정 정도로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그 시장을 분석할 때는 본질부터 출발하는 게 좋거든요. 본질 없이 현상만 갖고 얘기하면 그건 뜬구름이에요. 주가는 이제 그 강아지 주인이 강아지를 끌고 산책하는 것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주인은 그냥 방향을 정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강아지는 뭐 아주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하면서 앞서거니 주인보다 앞설 때도 있고 뒤떨어질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경로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누구도 강아지가 어디로 튈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강아지가 앞으로 가네? 강아지가 뒤처졌네? 라는 현상만 얘기할 뿐이지 저 강아지는 앞으로 저만큼 뛰어갈 거야. 이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중요하지도 않아요.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 시장에서 달라진 것과 조정이 오기 전까지 달라진 것과 달라지지 않은 것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 달라진 것은 뭐냐 하면은 현실 인식이 달라진 거예요. 생각보다 주가는 팬데믹 이전까지 왔는데 실물 경제는 사실 엄청 안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물 대비해서 주가가 오버페이스한 거는 맞고요. 그러면 그 오버페이스한 동인이 뭐냐면 유동성이었죠. 전 세계에서 강홍할 만한 각 중앙은행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는데 이 돈은 없어졌느냐? 그대로 있죠. 그러면 이 돈이 딴 데 갈 데가 있냐를 또 하나 짚어보면은 그 상대적으로는 대체품이 이제 보통 이제 채권 시장인데 채권 시장은 지금 연준에서 이번에 발표한 게 금리를 통제하겠다는 얘기를 했죠. 일드 커브 컨트롤을 하겠다. 그 얘기인즉슨 제로금리 밑으로 떨어지기도 어렵거니와 장기금리가 솟구치는 것도 캡을 씌워서 막겠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채권은 굉장히 재미없는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의 요인이 안 생기는 거고 여전히 지금 현재 풀린 유동성이 들어갈 때는 주식시장이 가장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달라진 것은 현실의식 속에서 경기가 생각보다 늦는다는 거. 달라지지 않은 것은 유동성은 여전히 풍부하다는 거. 이 사이에서 이제 결국 앞으로 주가 경로가 이제 갈 텐데 보통 이렇게 급등하다가 장대 음봉을 맞으면 에코 파동이 보통 옵니다. 에코 파동이요. 2차적으로 충격이 한 번 더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현실을 한번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경로를 지날 때는 뭐 지표도 좀 체크를 하고 싶겠죠.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정 기간 아마 이제 박스를 그리면서 다음 경로를 탐색할 텐데 국내 시장만으로 보면 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번 주에 아주 극히 심해졌는데 숫자가 나오는 섹터와 꿈을 가진 섹터가 서로 같이 가는 시장이 건강한데 이번 주엔 극단적으로 꿈을 가진 기업만 가죠. 제약바이오와 수소전기차 이쪽 섹터만 일변도로 갔기 때문에 이런 속도로는 시장이 오래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강하게 가려면은 IT 쪽이나 어떤 뭐 언택트 쪽이나 제약바이오에서도 의료 장비나
이런 쪽으로 숫자가 나오는 섹터가 같이 어우러져 간다면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자금이 순환이 되는데 지금 상황은 원사이드로 원탑으로만 간다. 그러면 우리 시장도 오늘도 시장 지키는 게 되게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지켜줬는데 그렇게 시장 지수를 지키는 질은 좋지가 않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FMC 사실은 금리 동결을 하고 점도표상으로 17명의 위원 가운데 15명이 2022년도까지 동결을 예측을 하는 순간 시장 기조가 변함이 없고 우호적인 한마디로 유동성 장세가 갈 수 있구나 그랬는데 네.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하면서 그거를 조금 이제 해석의 여지가 좀 달랐나 봐요. 어떤 분들은 경기가 이 정도까지 안 좋은가? 이렇게 보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때요? 일단 제로금리부터 여쭤볼게요. 이게 네. 예상은 다 했죠? 어느 정도로? 다 예상한 거고요. 예. 사실은 다음 주부터는 저는 이제 다른 행동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게 부양책 같은 거요? 아니 연준이 예. 이미 이제 할 건 다 했어요. 이제 통화도 연준이 할 수 있는 대로 다 했다. 그러니까 양쪽 하나도 계속 주간 단위로 계속 줄였는데 1,200불 매입을 계속 하겠다는 얘기도 했으니까 예. 유동성 공급하겠다는 얘기를 다 했다면 연준이 할 일은 다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부의 의회에다 대고 빨리 그 재정을 써라는 얘기거든요. 통화 정책은 이제 다 했으니 이제 재정을 빨리 의회에서 통과해서 니들이 이제 중국이 하듯이 중국이 가장 빨리 이제 SOC 투자를 시작했죠. 그러니까 중국 하나가 움직였는데 중국 시장의 지표를 보거나 커머더티 시장을 보면은 요새 철광석 값 폭등하는 거 아시죠? 예. 커머더티 구리 가격 포함해서 상당히 움직입니다. 중국 하나 움직였는데 그러면 미국까지 움직이고 뭐 하반기에 가면 인도 안 하겠습니까? 유럽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이 돈이라는 게 굉장히 힘이 셉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각국 정부가 재정 부양을 위해서 긴급 예산 추경을 우리나라도 마쳐 추경을 했고 이게 이제 어느 나라나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다 그 단계에 있죠. 예. 그러니까 중국은 뭐 양회에서 사회주의 국가니까 한 번에 딱 통과하시죠. 우리 한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집행을 하는 거고요. 이제 여타국들은 의회 통과 여부에 따라서 적어도 여름부터 가을 하반기 이게 뭐 짧게 끝날 수가 없는 게 내년까지 갈 거예요. 굉장히 긴 사이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다음에 이제 사실 수순 예측하기가 쉬워졌어요. 이게 뭐 돈 들어가는 데가 몇 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항상 그 확실하게 보이는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이걸 쫓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거창하게 10년 후를 내다본다. 10년 후를 내다볼 사람은 있을 수도 없거니와 그 자체로 그거는 넌센스입니다. 10년 후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는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이를테면 뭐 삼성이 반도체 투자를 하는데 생각보다 집행이 빠르고 재고 조정에 대해서 논란은 많지만 생각보다 재고 소진이 많이 돼 있더라. 이런 건 이미 리서치를 통해서 팩트로 확인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뭐 삼성이 계속 투자하기로 한 거, TSMC랑 EUV 나노 공정을 계속 가속화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퀄컴이나 뭐 이런 데서도 갑자기 팹리스의 1등으로 올라가고 결국 이런 환경들이 앞으로 투자를 유인할 거고 그렇게 돈이 들어갈 섹터를 남보다 조금 빨리 봤다면 그런 쪽에 준비하는 게 주식 투자겠죠. 트레이딩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미국 쪽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일단은 미국 쪽에서 실업률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고용이 생각보다 잘 되고 있다. 예측보다는 네.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으로 너무 이제 과대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겠지만 많이 회복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요새는 이제 각국 통계가 신뢰를 좀 많이 떨어뜨리고 있죠. 이게 이제 실업률 통계를 하는데 뭐 지표 조작을 통해서 좋게 표시를 했다. 그러니까 행정부는 그런 욕심이 있죠. 지표 마사지를 통해서 좀 좋게 하게. 가능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실질적으로 뭐 좀 애매한 부분이 많죠. 이제 무급 휴가 같은 경우를 실업률로 볼 거냐. 그럼 뭐 이제 실업은 아닌데 월급을 못 받으면 실업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실업한 건 아니고 그냥 그 전적으로 회사를 나와야 사표를 내고 나와야 실업이다. 이러면 이제 통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통계 잡는 입장에서 기준점을 이건 실업 아니야 그럼 실업 아닌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드나들면서 요새는 이제 지표를 발표하면 잘 안 믿죠. 그러니까 지표 자체의 신뢰가 좀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고 틀림없는 건 우리가 팬데믹 기준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오려면 한창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또 이것도 팩트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이제 무엇을 할 거냐. 어느 나라나 미국은 사실 그 이전에는 완전 고용을 누렸던 나라인데 이제는 완전 고용이 아니라 미국도 근로자의 뭐 한 20% 이상이 다 실업자로서 수당을 받고 있죠. 그럼 계속 이렇게 수당으로 이 사람들 소득 보전을 해줄 수 없으니 그 실업 수당 주는 걸로 SOC 산업이라도 해서 이제 경기를 돌게 하겠다는 거고 궁극적으로 민간이 이제 빨리 혁신 기업을 만들어서 투자할 곳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언제 나올지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당분간은 어떤 경기 지표나 고용 지표나 이런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출렁임이 있을 수 있다.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출렁임이 있을 때마다 그걸 눌러주는 건 여전히 유동성일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면서 시장을 가면 될 것 같고 이제 더블린 논쟁이 다시 나오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에서는 지난 3월과 같은 더블딥은 올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유동성의 힘을 그렇게 간과할 필요가 없어요. 돈이 할 수 있는 일은 대단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돈이 주변에 남아서 시장 주변에 남아서 뭐 조금만 어려워지면 계속 돈이 들어가서 뭘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거는 없지만 다만 이제 시간적으로 기간 조정 구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2월 달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좀 과열이라 그랬어요. 그때 시점이. 그런데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서 실물 경제가 침체를 받고 있는데 그 위치까지 바로 가는 것도 사실은 좀 넌센스입니다. 네. 이제 우리를 좀 봐야 되잖아요. 미국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보면 동일선상에서 보는 건 심리적인 걸로 동일선상에서 좀 보는 것 같고요. 사람들이 아직까지 투자자들이. 네. 이제 우리의 면면을 좀 봐야 되는데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네. 미국은 뭐 좋은지 안 좋은지 실제로는 모르겠지만 지표상으로 좋았어요. 근데 우리는 체감되는 게 사실 뭐 안 좋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안 좋죠. 예.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처럼 그렇게 고용의 유연성도 없고 한 번 자리를 잃으면 재취업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실질적으로 아마 중견기업 이하 중소기업에서는 엄청나게 무급휴직을 지금 권유해서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실업 통계에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생각보다는 우리 고용 상황이 썩 좋지는 않은데 중요한 거는 이게 회복하려면 어쨌든지 이제 어느 쪽에서 잉여 가치가 나와서 가야 되는데 이게 4차 산업 우리가 그린 뉴딜 뭐 이런 걸 얘기했지만 이게 전통적인 고용 환경하고 다 배치되는 부분이라서 결국 우리도 SOC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정 구간까지 뭐 매일 쿠폰 발행해서 쓸 수는 없잖아요. 결국 쿠폰 발행한 거는 이달 말이면 얼추 소비가 다 되고 소진이 다 될 텐데 그럼 하반기에도 과연 이 쿠폰 발행 없이 소득 보전이 이루어질 것인가 어디에서 소득이 보전이 될까를 보면 그렇게 밝지는 않을 거예요. 한마디로 재원 문제가 이제 재원 문제가 있는 불거질 수밖에. 사실 주면 좋죠. 주면 좋은데 주면 또 잘 써요. 요긴하게 쓰고 뭐 학원비로도 쓰고 급할 때 병원비로도 쓰고 그러긴 하는데 이게 이제 빚내 가지고 적자 재정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재정 적자의 건전성에 네.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도 굉장히 좀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제 3차 추경까지 내놓긴 했어요 지금.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원이 문제고요. 네. 신용평가사들도 지금 우리나라의 그렇죠.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좀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이 부분은? 결국은 이제 피치에서도 한마디 했더라고요. 네네. 이제 재정 집행 속도가 너무 빠르다. 차트를 보면은 명확하게 빨라요.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국가 재무 부채는 한 30%대에서 유지되어 왔는데 지금 이제 늘어나는 속도로 보면 올해에 한 45% 넘을 것 같고요. 내년도에도 또 100조 이상 넘어가서 이제 국가 부채 1000조가 아마 2022년 당초에 2023년을 예상했는데 그럼 매년 한 100조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라니까
그럼 우리나라 GDP가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한 1,900조 정도 될 텐데 그러면 이제 1,000조를 넘어서서 매년 100조씩 늘어난다면 2030년이면 100% 타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재정 집행이나 이렇게 복지 쪽이 증액되는 건 시대 흐름상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데 항상 속도가 문제죠. 그러면 이 속도와 이제 재정 집행 간에 이제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라서 그러면 적자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채권 수요 기반이 그렇게 튼실한가? 이를테면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중앙은행에서 다 받아줬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럼 우리도 채권 발행하는 걸 중앙은행이 받을 거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좀 많이 생길 거예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시중에서 채권 제로 금리의 채권을 안 끼는 부담되죠. 자산운용상 이를테면 보험사나 이런 데서 장기 운용 채권으로 이렇게 제로 쿠폰의 채권을 갖고 20년을 가면 거기는 뭔 수익으로 운용을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앞으로 그 채권 시장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외국인들이 국내 채권 시장의 이제 큰 손인데 외국인이 과연 그 스탠스 잔고를 유지해 줄지 지금까지는 한국의 재무 건전성이 전 세계 1등이었으니까 아주 안전 자산으로 그만이었는데 이 재정 건전성이 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서 흔들린다 하니 야 그러면 뭐 한국모를 계속 갖고 있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겠다는 게 이제 피치발 이제 발언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이 속도 조절을 어떻게 할 건가. 앞으로 아마 재정을 투입해야 될 곳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게 결국은 잘 써야 되겠다. 그답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는데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보내드리고요. 2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